피지컬 AI 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CPU 옆에 들어갈 메모리 모듈인데요. 그것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납품할 예정입니다. 어저께 소식이었는데 HBM4의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1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뒤진다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10년 정도 반도체 연구소하고 인사팀에서 일을 했고요.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자문 활동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된 책으로는 반도체를 사랑하는 남자라는 책하고 그다음에 한국 반도체 미래 3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공학을 전공했고 경제학을 석사로 했고 문화일 유학을 통해서 산업을 바라보는 걸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임당에서 뵈서 반갑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분기까지 실적 흐름이 강한데 현재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무엇으로 보시는지 먼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소위 반도체 1등 회사에서 2등으로 내려갔다가 아마도 3분기 때 이후로 해서 다시 메모리 업계로 1등을 탈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율로 보자면은 SK하이닉스와 거의 뭐 용호삼박 관계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에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HBM을 중심으로 하는 AI 사이클이었죠. AI 사이클, 어떤 분들은 사이클이 없다고도 하는데 저는 사이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AI 사이클에 HBM의 선에 이제 드디어 탑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실적의 반등 요소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많이 아시다시피 이 단품 디램이라고 하거나 단품 낸드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워낙에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단품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거는 6배, 덜 오른 거는 3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단품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다고 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아주 청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삼성전자는 좀 투자하시기 복잡한 게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하만 카돈이라는 것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률은 낮을 수 있겠지만 영업액수는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 뭐 산타랠리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겨울에 반도체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생각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B2C나 이런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아주 달리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는 아주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며칠 전에 나왔던 마이크론 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현재 역사상 3번째로 가장 좋았던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550억 달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봤을 때는 마이크론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당연히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4분기까지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삼성 주가에 얼마 전 삼성과 엔비디아의 교류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여러분 깐부회동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젠슨 황하고 이재용 회장도 같이 만났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삼성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AI 사이클의 대표적인 주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장 비싼 칩을 만들어주는 반도체 설계사랑 협업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GPU라고 불려지는 거죠. GPU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가 점유율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계속적으로 실적도 늘어나기도 하고 실적의 성장세도 아주 꽤 늘어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어야만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실적으로 보자면은 1년 반 동안 삼성전자가 소위 엔비디아 승인 못 받던 게 HBM3E라고 보통 부여집니다. 12단짜리고요. 보통 하이닉스에서 HBM3E라고 하는 12단이 한 요만한 1cm 정도 된 직면체거든요. 거기가 한 알이, 한 칩이 가격이 500불 정도 됩니다. 70만 원 정도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현재 들어가는 블랙웰이라는 시리즈죠. 블랙웰 B200이라고 하는 거에 8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가 실제 3분기 후반부터는 삼성도 드디어 엔비디아의 HBM3E를 넣기로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특히 HBM 사이클에서 25년 2분기 때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HBM3E만 보게 된다면요, 하이닉스가 62,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17이고요. 마이크론이 22였었습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3등을 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3분기 때 HBM에 대한 어떤 그 점유율 자체가 하이닉스가 좀 줄어서 55,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과 아주 붙어있긴 하지만 22로 2등으로 됐고요. 그 마이크론 21이 됐거든요. 말하자면 일단은 바닥을 찝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어떤 교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고요. 엔비디아가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칩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거가 일단 첫 번째로는 단품의 디램과 낸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도 소위 얘기해서 학습용 칩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이 들어간 칩, 데이터 많다 그래서 고대역폭의 HBM입니다. HBM뿐만 아니라 근데 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소위 추론이라고 그러죠. 추론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단품 디램이 포함된 GPU가 또 필요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단품의 디램과 낸드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년도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캠이라고 보통 불려집니다. 피지컬 AI 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CPU 옆에 들어가야 할 메모리 모듈인데요. 그것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메모리를 보자면은 HBM, 단품 D램, 그 다음에 소캠이라고 보여주는 거. 요 세 가지가 엔비디아의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매출, AI 시장의 변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교류는 필수일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HBM4라고 보통 불려지죠. HBM4를 얼만큼 당길 수 있을까, 실적이라고 하는 걸.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바로 어저께 촬영에 주셔봤을 때 어저께 소식이었는데 HBM4의 테스트에서 삼성전자가 1등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소위 황색 언론의 기사는 아니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공신된 테스트가 나왔다. 뭐 테스트 잘 됐다 그래서 꼭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항상 하이닉스 뒤진다고 했던 것들을 실제로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하는데 큰 돈을 주고 비싸게 샀던 거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도 쌉니다. 보통 7% 이상 싸거든요. 네, 7% 정도 싸고 그 다음에 양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벤더가 두 개 있는 건 엔비디아한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의 새로운 H4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 내년에 나오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루빈 칩입니다. 루빈 칩에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HBM 3 이하고 4라고 하는 곳에 유입과 이제 실적 평가가 아주 좋았다. 두 번째가 이제 D램 단품이 좋았다. 세 번째가 이제 모듈형 메모리 소캠이라고 하는 게 좋았다. 이것들이 엔비디아 협력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4분기 영업이익 19조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격적 행보와 전망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각 투자회사들에서도 4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19조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5조 이상의 컨센서스가 있다가 19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단품 D램의 가격의 폭등입니다.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나눌 텐데요. 가격 폭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4분기 때 10월 달에는 물건은 주는데 가격을 안 매겼습니다. 11월 가격 팔 거야? 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주세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까지 나왔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AI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HBM 중심이었던 사이클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이 단품 디램과 낸드가 필요한 데가 왔다. 왜냐하면 바로 AWS나 소위 클라우드 센터 AI 이것들이 소위 얘네들의 센터의 부품의 전환이 일어났다. 요게 이제 이 수요가 갑작스럽게 터져버렸습니다. 이거는 갑작스럽다고 말이 맞는 게 뭐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원래는 감산해가지고 가격 올리던 상황에서 감산 안 하고 생산을 늘렸었겠죠. 근데 모든 메모리 회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거 교체 주기의 수요가 터질 줄 몰랐습니다,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현재 품귀를 일어나겠고요. 이게 이제 일정 정도 기간이 잊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메모리가 웨이퍼가 딱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아주 미니멈 해도 3개월이 걸립니다, 만드는데. 네, 보통 반도체는 그 웨이퍼 공정이라고 하는 전 공정이 900번, 그다음에 칩을 만드는 후 공정이 한 300번 진행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장비 한 번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한 번이거든요. 그걸 1200번을 진행해야 반도체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 기간이 적어도 3개월 걸리고요. 테스트 품질 평가까지 다 진행된다면 거의 4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삼성전자가 이 HBM 말고 단품 DRAM의 품귀라고 하는 게 3분기 말에 갑자기 터졌습니다. 4분기 때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이때 생산해도
내년 2월에 나온다는 겁니다. 1월, 2월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너무 부족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벤토리도 거의 없습니다. 재고도 2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생산을 늘리는 거, 다시 감산해서 증산 같은 거를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되더라도 내년 초반에야 생산품이 나온다. 그럼 보전까지는 다 정말로 줄 서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걸 봤을 때 일단은 단품 D램의 향보가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HBM3E가 이번 19호주에 얼마큼 들어갈지가 이제 귀추가 주목됩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이 얘기 나눌 또 GPU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소위 ASIC 레벨부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NPU, TPU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도 이 메모리 맞춤 메모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큼 늘어날지에 대해서도 HBM의 실적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폭증됐고 더 큰 요인 삼성전자는 결국에 단품 D램이 크다. 왜냐하면 보통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이 생산성이 4321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4321이다. 근데 하이닉스의 절반, 한 1.5 정도가 HBM에 빠졌어요. 마이크론의 절반 정도가 HBM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나 3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삼성전자 보통 1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생산의 3, 3이니까 단품 D램이 거의 60% 이상 가까이 삼성전자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HBM보다 단가는 쌀 수 있겠지만 개수가 많고 소위 얘기해서 프라이스가 올랐기 때문에 그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계약 방식 변화로 인한 삼성 외의 메모리 3사 및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메모리 계약 방식은 여러분께 기억하시기에도 바로 LTA라고 보통 불렸습니다. Long-Term Agreement. 삼성전자나 메모리 회사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였냐? 소위 얘기해서 천수답이라고 회사에서 그랬었습니다. 하늘의 부름에 답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회사가 좋아, 수요가 많아졌어. 그러면은 공급을 맞춰서 하게 되면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없어졌어. 예를 들면 2017년에서 19년까지는 엄청나게 수요가 폭증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19년 수요가 딱 꺾여서 가격이 확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호황이었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러면서 라인을 막 증설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23년 1월부터 22년 말부터 정확히 마이너스가 시작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년에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요가 줄어들면 천수답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메모리 계약 방식의 변화가 아마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우리가 모든 경영이나 투자하실 때도 이 변동폭이 크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변동폭이 크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분들은 아주 패서미스틱하게 염세적, 비관적으로 예상을 하실 거고 경영자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증가된다고 하는 가장 알맞겠죠. 그게 바로 수주를 받아서 만드는 방식인 TSMC라는 회사에서 파운드리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는 한 3년, 5년 정도 데이터 보시면은 거의 영업이익률도 40% 항상 이상입니다. 때로는 50% 이상이고 엄청난 이익이 많죠. 근데 거기는 생산, 수주라고 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증산을 합니다. 메모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TSMC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러한 형태의 수주형으로 돼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게 수주형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맞는데요. 단품 자체도 수주 방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이 된다면 이제 메모리 자체도 뭐 한다? 증설이 필요한 것에 수주를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이런 천수답식 방향해가지고 수요 때문에 증설했다가 가격이 확 떨어지고 마이너스 실적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을 제거할 수도 있겠다. 적어도 거의 2년 가까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들은 현재 삼성하고 2년 정도의 롱텀 어그리먼트를 했다. 무슨 얘기냐? 2년 동안에 가격은 정하겠지만은 2년 동안 우리한테 무조건 D램을 뭐 몇 개 정도를 공급해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예상에 따라서 무분별한 라인 확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LTA라고 하는 공급 계약 방식의 변화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토록 원했던 이 천수답식 해결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수주형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시장의 이 가치 판단, 가치 측정 자체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보시고 나서 실제 이 LTA 계약이나 이런 수주형 계약이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도 아주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우리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반도체 성능 자체에서 메모리 단품뿐만 아니라 메모리가 여러 제품과 연계해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메모리 연계해서 수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대급 삼성전자의 450조 국내 투자 계획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거는 이제 약간 뭐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 숫자라고 하는 게 너무 커서 회사가 투자하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투자자들로 보신다면은 이 숫자 가지고 뭐 대단한 어떤 임팩트를 안 받을 겁니다. 왜냐면 그게 몇 년간 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고 요것에 대한 투자는 2년 3년 전이죠. 전 정부에서 삼성전자가 360조 원 정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10년간. 그거의 액수가 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액수가 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AI 개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AI 사이클에서의 개편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좀 이슈가 있는 게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바로 전력 문제에 따라서 수도권 집중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에 일단 이미 1단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뭐 강의하거나 그럴 때마다 정말 그 용인 쪽의 지역에 토지가 다 달라져 있어요. 지금 땅이 깎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전 그 송전탑이 막 이어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용인의 다른 단지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단지에 기본적으로 10기가와트라고 하는 용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10기가와트 얼마큼이냐? 원전력 발전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도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4기가와트짜리 열병합 발전소를 옆에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6기가와트 정도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송전탑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정부에서 막 그 열려가지고 국무회의 하잖아요. 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성과발표 같은 거 하는데 그때도 무슨 이슈가 됐냐? 대통령도 그 기업들 저쪽 에너지 싼 남부로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했던 이유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50조가 주로 투자 계획은 당연스럽게 팹을 짓는 곳에 집중되겠지만 그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인사 어떤 개편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딱 두 개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업지원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은 신설입니다. 사업지원실은 예전에 기억하시기에는 미전실, 네, 뭐 구조본, 미전실 그러다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무리스크 때문에 없앴다 그랬다가 사업지원 TF라고 해서 이미 뭐 내부 직원들은 그게 미전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 TF라고 한 태스크포스 조직이 아니라 사업지원실이라는 조직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일단은 경영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투자하시는 분께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오너십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너십을 강화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죠. 아시겠지만 경영이 오너 경영이든 뭐 전문 경영이든 간에 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선대 이건희 회장 때는 그게 오너 경영에서 잘 됐으면 된 거였던 거고 지금은 좀 약간의 불협화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실이 어떤 형태의 그 성과를 낼지는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 현재는 여전히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뭐 재무 담당이 있어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아직 잘 모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바로 지금 실장된 분은 굉장히 의사결정이 빠르고 물론 굉장히 빡빡하게 일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아주 그 기술 쪽도 밝기 때문에 전략적인 투자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강화됐다고 하는 게 회사에 좋을지 안 좋을지는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딴 데서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반도체든 모든 제조업이 자동화가 막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동화를 어떻게 시킬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예를 실물, 만약에 종이컵이 있다. 종이컵이랑 종이컵을 디지털화, 데이터한 거랑 같다라고 봤었을 때, 디지털한 종이컵을 보고 얘를 달리 만들게 되면 얘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물과 같게 디지털 만든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반도체 라인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엄청나게 큰 라인입니다. 보통 팹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장비가 보통 3,000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0대에 들어가는 배관 개수가 한 대가 보통 40개 정도 배관이 들어갑니다. 그럼 배관만 12만 개 정도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정 단위인데 여기를 디지털 트윈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동화를 꿈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의 역할이 제대로 이번에 디지털 트윈 센터라고 만들었다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런다면 당연스럽게 생산 자동화, 생산 효율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당장 성과는 아니겠지만 그것들이 실제 그런 디지털 트윈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미국식처럼 자동화를 중심으로 제조업을 볼 것인가 아니면 대만과 일본처럼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쓸 것인가 요거 두 가지 결정 중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하는 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부에 같이 나누는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서 대만의 파운드리 방식을 그대로 쫓아가다가 우리가 힘들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자동화를 통해서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의사결정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은 잡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은 AI 주로 팹 투자할 때 용인단지 어떻게 될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지원실이라고 하는 것에 역량을 강화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자동화 방식 같은 것들에 어떤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 시장 경쟁 구도와 장기 전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HBM 하이 밴드스 메모리인 것이고 이것이 뭐 수요가 떨어질지 말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요는 증가된다고 하는 현재 업계의 목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AI 인프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AI 인프라가 2027년 정도까지 깔릴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게 있고 그때까지는 대부분 이 GPU나 뭐 GPU를 비롯한 다른 NPU, TPU들도 다 만들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들어간 HBM도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BM 시장은 점점점 우상향한다라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24년하고 25년 중반까지는 삼성전자는 AI 사이클에 못 탔기 때문에 아주 고단한 시간을 보냈었던 건데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이 3강 구도에서 현재 3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 SK하이닉스가 55 정도 되고요.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 21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골드만삭스나 JP모건에서는 27년 정도 됐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이가 2, 3% 나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하이닉스 42, 삼성전자 38, 나머지가 마이크론이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해서 거의 붙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강의 구도는 아마도 유지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가능성이 높거나 지금의 가치평가 대비해서 소위 성장세가 높은 거는 결론적으로 삼성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점유율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 2분기 때 61%였다가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확 떨어지지 않을 거겠지만 한 40에서 50, 4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이익이긴 하였으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내년도도 이미 물량 팔렸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실 거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물량 팔렸다 해서 지금 마지막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6개월 계약만 한다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삼성의 생산성과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여기가 다 팔렸다고 하겠지만 추가 이익이나 이런 것들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안 팔렸어요. 22%입니다. 근데 내년도 예상되는 게 한 35% 예상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13% 늘어난다는 게 있죠. 고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엔비디아 말고 비엔비디아 계층이죠. ASIC이라고 할 수 있는 TPU나 NPU 같은 계열들은 이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은 결국적으로 맞춤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를 다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합니다. 맞춤형으로 봤었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장기 전망으로는 우상향의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덧붙여서는 생산성이 좋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했냐. 마이크론은 HBM 올인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단품 D램에서 B2C 여러분 용산전자가 가셔가지고 PCB 기판에 있는 D램 사시잖아요. 그게 이제 B2C거든요. 그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들은 엔터프라이즈 쪽만 집중하고 특히 HBM 측을 집중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목숨을 건 거긴 하는 건데 생산성과 이제 시장 전망으로 봤을 때나 기울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 회사를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2개인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플러스, 마이크론 정도도 플러스나 중립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